이거 다 편집할 거예요. 이거 너무나 안 돼가지고 자르고 지금부터 강의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게 편집죠. 내가 가만히 있네. 자, 시작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가 시대별 국어의 모습과 특성 해가지고 요거 먼저 공부해야 돼요. 자, 물론 우리가 알타이어라는 우리 한국어의 조상이 된 언어가 있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뭐 원시 한어, 원시 부여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건 싹 다 빼버리겠습니다. 여기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바로 고대 국어, 그 진관과의 생략이에요. 그 다음에 중세국어, 근대국어, 그리고 현대국어. 이렇게 시기를 4개로 나누고, 자, 그리고 고대국어가 언제냐? 바로 삼국시대부터 고려. 통일신라까지예요. 그 다음에 중세국어는 나뉩니다. 중세 전기국어와 후기 중세국어로 나눠서 전기가 고려 건국부터 조선 초기까지, 그리고 후기 중세국어가 훈민정 창제부터 16세기 말까지, 그리고 근대국어가 17세기인데요. 임진왜란 이후 이렇게 보시면 더 좋죠. 언제까지? 19세기 말까지, 1800년 후반까지. 그리고 현대국어가 개화기 이후부터 현재까지. 자, 그리고 왜 여기가, 잘 봐, 왜 고려 건국이 근대 중세국어로 가는 중요한 기점이 되느냐? 바로 언어의 지리적인 위치. 무슨 얘기냐면 통일신라의 수도는 경주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토를 봤을 때 진짜 말 그대로 이제 구석에 있는 변두리의 언어가 우리나라의 하나의 표준어 기능을 했거든요. 그랬다가 자, 고려가 건국하면서 수도가 어디냐면 개성, 그러니까 지금의 서울하고 멀지 않은 곳, 국토의 정중앙부가 수도이고 그곳의 언어가 중심의 언어가 됐다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언어의 직약적 위치가 국토의 중심으로 왔다는 점에서 고려 건국이 중세국어 시작이고요. 후기 중세국어 하게 되면 훈민정음 창제입니다. 바로 우리의 문자를 갖게 된 시기예요. 그리고 왜 임진왜란이 근대국어 시기냐?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등등을 겪으면서요, 우리나라가 상당히 많은 변화를 겪게 됩니다. 정치적인 변화, 오는 문물의 변화, 사람들의 의식의 변화까지. 그러다 보니까 많은 것들의 변화 속에서 그 변화가 어디에까지? 언어에까지 미치게 돼요. 막 성교도 사라지고, 그 다음에 무슨 뭐 순경음도 사라지고, 이런 일이 많이 벌어지게 되죠. 자, 이제 요 시대별 국어에 관련돼 가지고 여러분들 첫 번째 설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냐? 얘랑 요거. 오늘날 이거 동생이라고 많이 부르죠. 출발은 여기였어요. 자, 요게 언제? 중세국어 시기에. 이게 근대국어 시기에, 이게 현대국어 시기에 이 아우라는 말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변해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뭘 보여주는 거냐? 바로 언어의 역사성을 보여주는 자료이고, 그리고 여기 지금 우리가 특이하게 봐야 될 게 뭐냐면 단치음과
아레아예요. 그래서 일단은 반치음에 대한 설명을 좀 할 테니까 옆에 써주세요. 이 반치음은요. 음가가 지 발음이 나는 음가. 맞지? 맞아요. 아니 얘는 Z가 아니잖아. 지잖아 지. 얘가 쥐고 쥐. 쥐. 얘는 지, 쥐. 소리가 다르잖아. 그래서 시옷이 아닙니다. 지 발음이야. 지. 약간 내 입에 그 핸드폰 진동 기능이 달려있어 지 하는 느낌이 났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 처음에 시옷이 반치음을 거쳐가지고 이음으로 가는 그런 과도기적인 단계의 음운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15세기 후반부터 16세기 초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이몸 앞에서 소멸하기 시작합니다. 반치음이, 그러니까 시옷에 쓰일 자리를 우리가 반치음이 대체를 하고 그게 결국 사라지는 과정인데 언제? 15세기 후반, 16세기 초반에 이 몸 앞에서 반치음이 사라지기 시작을 해요. 그러다가 16세기 후반부터 시작해가지고 정말 한 2개 정도의 어휘, 요거랑 뭐정이랑 그 다음에 뭐뭐 자 외에는 모두 소멸됩니다. 반치의 표기가. 청유예요? 저 자는? 어? 저 자는 청유예요? 저 반치음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예. 뭐뭐 하는 연결어미로 가야 될 거야. 뭐뭐 하자마자 이런 거예요? 자, 그리고 아래야. 일단은 그 음가가요. 음가라고 하기 좀 그렇지만 아와 오의 중간 발음. 이 기능을 하는 모음이었고 중요한 건 뭐냐면 얘가 어떤 편차를 겪느냐. 16세기 말에 둘째 음절 이하의 아래아는 으로 바뀌고요. 18세기 중반에 오게 되면 첫째 음절의 아래아도 아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요거를 16세기 후반에 남아있는 예를 가지고 우리가 만들어 보면 이렇게 되는 거야. 잘 봐. 요게 16세기 말이면 어떻게 됐을까요? 둘째 음절의 아래아가 오로 바뀌겠죠. 이때 맞음. 요 과정을 거치고. 왜냐면 이때는 요게 남아있다고 했으니까 반치음. 그러다 18세기 오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요게 자 일단 반치음도 사라졌어. 그리고 첫째 음절의 아래아가 아로 바뀌었어. 이때 이제 마음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언어는 뭐한다? 변한다. 이게 핵심이에요. 언어의 역사성. 역사라는 말이요. 생명체와 같아서 생성, 발전, 소멸의 과정을 거친다. 이렇게도 개념을 알고 계셔야 돼요. 생성, 발전, 소멸의 과정을 거친다. 자,
그리고 고대국어. 자, 고대국어 시기의 핵심은요, 뭐냐? 고대국어에는 삼국시대부터 통일신라 시대까지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우리의 문자가 없었다는 겁니다. 훈민정 창기 이전이기 때문에. 그러면 뭐 할 수밖에 없었느냐? 바로 중국의 한자를 빌려다 써서 표기하는 방식밖에 있을 수 없었어요. 이걸 뭐라고 하느냐? 차자 표기라고 합니다. 차자 표기. 표기를 할 때 차, 빌리다 차자예요. 자, 하게 되면 한자. 문자, 중국의 한자겠죠. 를 빌려와서 우리의 말을 표기합니다. 자, 여백이 잘 적어보세요. 차자 표기 5가지를 써드릴게요, 지금부터. 그렇죠? 왜냐면 여러분들이 이걸요 서로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차자 표기. 자, 첫 번째가 서기체라는 거예요. 서기체. 라는 한자를 우리말 어순에 따라 배열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문법 형태소. 는 표기하지 못했습니다. 이때 문법 형태소는 조사나 어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적지 못하고 나머지만 우리말 어순대로 적은 표기 방식을 서기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게 임신서기서. 두 번째, 이두. 설총이 떠오를 거예요. 이두는요, 이 서기체 표기에 서기체 표기하게 되면 한자를 우리말 어순대로 적은 거예요. 여기에다가 뭐 했냐? 이 문법 형태소를 추가한 경우입니다. 조사 어미를 같이 적었어요. 한자를 우리말 어순대로 적되 문법 형태소를 포함시킨 케이스. 그래서 당시에 행정문서에서 이두가 많이 사용됐답니다. 세 번째, 구결. 구결은요, 한문을 읽을 때 읽다 보면 우리말 뭐뭐하고 뭐뭐하니 뭐뭐해서 이런 게 들어갈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말 조사 어미가 들어갈 만한 자리, 예, 토를 다는 방식입니다. 토. 그러니까 뭐뭐하고 뭐뭐하니 나는 토를 한자로 다는 거죠. 토를 다는 건 구결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구결은요, 이두나 서기체랑 약간 다른 방식이에요. 얘는 읽는 방식입니다. 한문을 읽어갈 때 그 자리에 중간중간 이런 토가 달린다. 우리말 어순 아니죠? 얘는 우리말 어순이 아니죠. 한문 어순이죠. 한문을 읽는 거니까. 그 다음에 얘를 따로 빼야 될 것 같아요. 고유명사 표기. 얘는 한문으로 적대요. 어순도 한문입니다. 단 뭐만 인명과 사람 이름과 지명만 그리고 국어식으로 표기한 것. 그래서 삼국사기에 고유명사 표기가 나오죠. 길동군, 영동군, 삼국유사의 소나 혹은 금천 이런 것들. 그다음 마지막입니다. 향찰.
한자 음과 뜻을 빌려왔고요. 당연히 우리말 어순이고요. 종합적인 표기 체계입니다. 한가에 주로 사용된 한자 표기 방식. 이런 차자 표기가 사용됐던 게 언제? 고대국어 시대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뭐 강원도 가면 영동군이 있어요. 그 영동군이라는 지명이 그죠? 붙여서 해야 됩니다. 원래 영동이라는 말 할 때 영자가 있잖아요. 길다, 길 영자예요. 영원하다 할 때 영. 근데 이게 원래는 이거였어요. 길동군. 해가지고 우리 길동군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한 겁니까? 요 길자를 써가지고. 자, 이렇게 표기할 때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때 길다는요, 원래 이때 당시 우리말 뭡니까? 고유어 길을. 고유어임 길다 할 때 길을요, 뭐로? 한자 차자 표기로. 고유명사를 표기하기 위해서 가지고 온 것이지, 실제로는 동래민이랑 길동군이었어요. 이거를 삼국사기에 적으려다 보니까 길이라는 우리 고유어도 한자로 적어야 되네. 그래서 소리만 같은 걸 갖고 온 거예요. 얘는 뭐 한 겁니까? 그런 영자가 무슨 영자냐면요, 길영자여서 길동군이 영동군으로 이름이 바뀔 때 이 길다라는 뜻을 가지고 온 경우입니다. 그래서 영동군은 원래 이름인 길동군의 뜻을 가지고 와서 영동군이라는 이름이 만들어졌고, 길동군은 원래 고유어인 길을 한자어 소리가 같은 때는 음을 빌려가지고 표기한 길동군이에요. 그래서 얘는 뜻, 얘는 음을 빌리면서 뭐 한 거예요? 우리의 지명을 표기한 거예요. 그리고 요 시기 우리가 발견되는 것 하나가 또 있습니다. 뭐냐? 바로 한자어의 유입과 그로 인해 가지고 고유어가 한자어로 교체되는 현상이 많았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왜냐면요, 삼국시대잖아요. 고구려백제 신라. 그럼 경쟁적이었어요. 누가 먼저 율령을 반포하느냐, 누가 먼저 불교를 들이느냐, 마찬가지 누가 먼저 문헌 기록에 한자 표기를 누가 먼저 쓰느냐가 우리나라가 더 다른 나라보다도 먼저 발전하고 있어, 먼저 선진화되고 있어, 이런 표본이었기 때문에요, 너도 나도 한 것도 스스로 앞붙어가지고 고유명사가 한자로 표기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왜냐면 한자로 표기도 있어 보이잖아요. 엄마가 이웃집 아줌마에게 돈을 빌려오고 뭔가 써줬어 라고 얘기해줬고, 엄마가 이웃집 아줌마에게 뭐 일정 금액을 대출받아가지고 차용증서 써줬어. 한자로 쓰면 되게 간지나 보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일동으로 영동으로 바뀐 것이죠. 이런 예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대전의 옛 이름이 한밭인데, 학습지에 있는 거예요. 한밭인데 한자가 큰 한자입니다. 그래서 한자와 대자를 쓴 거예요. 밭이 밭전자죠. 한자와 전을 써가지고 대전이 원래 이름이 한밭이었어요. 그래서 고유어가 한자로 교체된 현상이에요. 광주는 빛고울이었죠. 제주는요? 얘들아, 제주할 때 그 제자가, 이 제자가 무슨 제자일까요? 물 건널 제자예요. 물 건너에 있는 마을이다 해가지고 제주인 거예요. 원래는 뭐였어요? 원래 제주예요. 네? 그냥 이게 만든 거예요. 그냥 물 건너 있는 지역 해가지고. 옛날에는 뭐 탐나, 영주 막 많은 이름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중요한 건 고유어가 한자에 의해서 교체가 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 중에 우리가 가장 주목해봐야 될 거, 아까 이거 고유명사 표기 있었고요. 한자 표기 좀 볼게요. 300페이지 넘어가 보세요.
형국유사 실려 있는 처용가입니다. 처용가. 처용이 지었다는 처용가 형국유사 실록돼 있죠. 참고 여러분들 실제로 그 사람 이름이 처용은 확실치 않아요. 한국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어디지? 아프리카에 있는 어느 나라 혹은 뭐 아랍 상인 이렇게 보기도 해요. 얼굴이 검었다고 해요. 그래서 막 전설적으로 막 동해 용왕의 아들일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막 좀 우리 옛날 어르신들이 좀 신화적인 포장을 잘해요. 그랬을 때 처용가 이 이름의 의미가 있대요. 이 첫자가요. 장소를 의미하는 첫자예요. 곳. 우리 뭐 도처에 하게 되면 여기저기 모든 장소에 뜻할 때 처가 장소를 의미하는 말이고 용자가 얼굴 용자예요. 용모로 단정이의 얼굴 단정이라는 소리예요. 그랬을 때 내 얼굴이 있는 곳에는 역신이 오지 마라 라는 노래가 바로 처용가입니다. 할 때 얘도 뭐이기 때문에 897 한가이기 때문에 설마 여기다 대고 뭐 문학문제 내진 않으시겠죠? 중요한 건 이거예요. 바로 야입이유행여가라는 이 두 번째 구절이 야입이유행여가라는 이 두 번째 부분이 밤들이 노니다가라고 지금 우리말로 풀어지거든요. 그때 우리말을 위에 있는 한자를 빌려가지고 향찰 표기를 할 때 잘 보세요. 밤들이는요, 밤야자의 밤이라는 위에 쓰세요. 훈. 들립자의 들, 훈은 뜻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는요, 저 이자의 놀, 유자, 훈, 니행자, 훈, 다여자, 훈, 오를 가자, 그래서 훈,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뜻을 빌려오는 훈차라고 하고 소리를 빌려오는 음차라고 하잖아요. 그럴 때 잘 보세요. 밤들이 논일다 가예요. 그래서 보통 어떻게 되느냐, 이 형식 형태소는요, 주로 한자에 소리를 빌려오는 경우가 많았고, 이렇게 실질적인 뜻을 가진 실질형태소는 주로 한자에 뜻을 빌려오는 경우가 많았답니다. 잠깐 밑에 조금 내려가 봐봐. 지식고 조금이 아니고 많이 밑에 제일 바닥에 거기. 고유명사 표기, 한자 표기의 차이 찾으셨죠? 고유명사 표기는 인명, 지명 등 단어 하나만 국어식으로 적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인명, 지명 등 단어 하나만 국어식으로 표기하는 게 고유명사 표기이고요. 향찰은요, 종합적으로 표기합니다. 근데 실질형 뜻을 표기할 때는 주로 한자의 뜻을 빌려오고, 그 다음에 형식형 뜻을 표기할 때는 주로 한자의 음을 빌렸다. 요 얘기가 지금 요 선생님 설명입니다. 밤들이 논이다 가. 이렇게 한자의 뜻을 빌려오거나 한자의 음을 빌려서 우리말을 적는 방식을 뭐라고 한다? 향찰 표기라고 한다. 고유명사 표기 단 하나만 이거 이해 것처럼인데 어디? 고유명사 표기는 이해하시니까 여기 뭐 단어 하나만을 국어식으로 줍니다. 무슨 말이에요? 뒤에 우리가 그 299쪽 가봐요. 이걸 고대국어에서 그 노랗게 되어 있는데 뒤에 보면 경도광 계명 금인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요거는 한자식 표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한자 어순대로
한자로 그냥 적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경덕왕이 이름을 고쳤고 지금 그대로 쓰고 있다라는 말을 한문 형태로 적어놨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말식 표기, 차자 표기가 아닌 거예요. 다 뭐만 우리가 영동군이란 지명, 길동군이란 지명이요. 우리가 부르고 있는 우리 동네 이름이거든요. 그걸 그냥 영동군, 길동군이라고 국어식으로 표기한 거를 고유명사 표기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길동군이라고 한자로 적을 수가 없어요. 원래는 길동이라는 말은 원래 우리 고유어거든. 쉽게 말하면요, 한반 한자로 어떻게 적어요? 못 적으니까 한자로 바꾼 거죠. 대적.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확인 문제 5문제 간단하게 설명해 볼게요. 1번 보겠습니다. 이 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 언어는 끊임없이 변한다. 역사성 맞고. 고대국어 시기는 삼국시대와 통일시대 시대 맞고요. 중세국어는 고려시대부터 16세기 말 맞습니다. 근대국어는 10세기부터 19세기까지 말까지 맞는데 변화 양상은요, 갈수록 커져요. 그래서 고대국어, 중세국어 사이의 변화폭이 가장 컸다가 아니라 갈수록 커진다는 얘기는 중세에서 근대로, 근대에서 현대로 넘어올 때 변화폭이 커지는 거죠. 2번입니다. 혼민정 창제되기 전까지 우리말을 적을 마땅한 문자가 없어서 차자 표기라고 하죠. 한자를 빌려 쓴 걸 차자 표기. 확인 문제 3번. 중세국 특성 하게 되면 우리 고유의 문자를 사용했다? 우리 고유 문자가 아직 만들어지지도 않았는데 기억 아웃. 디귿. 글자에 점을 찍어 성조를 표기했다? 문자가 없는데 뭔 점을 찍어? 아웃. 니은 유리죠. 향차를 이용하여 향가를 기록하였다. 요거 있고요. 그 다음에 한자를 이용하여 고유명사를 표기했다. 요것도 있네요.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기역에서 그러니까 야이비 유행 여가에서 음을 이용하여 표기한 거 하게 되면 두 개가 있었죠. 이랑 가입니다. 그 중에 여기 선택지 나와 있는 건 3번에 이가 있죠. 이. 나머지는 전부 다 뜻을 빌려 쓴 훈차 방식이고. 5번입니다. 향차는 한자의 의미나 뜻을 이용한 차자 표기다. 맞습니다. 근데 문장 전체를 표기할 수 없다? 종합적이라고 그랬습니다. 문장 전체를 다 표기할 수 있었죠. 그래서 5번에 X가 돼요. 궁금한 거 있는데 이두가 서기체나 문평태소 그러니까 서기체에다가 서기체는 이 조사 어미를 못 적었거든. 얘가 없었어. 근데 얘는 조사 어미도 적었어요. 근데 저도 그러면 향차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아니죠. 왜요? 한자를 가지고 그냥 우리말 어순대로 적었다 그랬지 한자에 음도 빌려오고 뜻도 빌려오고 이 얘기는 없잖아요. 어떤 때는 음을 빌려왔고 어떤 때는 훈을 빌려왔다 이게 없잖아요. 그냥 다 그걸 분리시켜가지고 어떤 형태소에서는 음을 쓰고 어떤 형태소에서는 뜻을 쓰고 요 분류가 없이 그냥 한자를 그냥 갖고 온 거야. 한자를 갖고 올 때 다 뜻글자겠지. 우리말 어순대로만 배치시킨 거예요. 순서만. 왜냐면 우리 한자 어순하고 우리말 어순이 다른 게 뭐냐면 동사 위치가 다르잖아요. 서술 위치가 다르잖아요. 한자는 엄밀히 말하면요. 중국의 인자는 영어 어순하고 비슷해요. I love you or I need. 와인이는 중국어예요? 야. 그럼 니오보겠니? 일본어잖아. 괜찮아. 그럴 수 있어. I love I 아이가 애잖아요. 사랑해. 그다음 need you 똑같잖아요. 우리는 나는 너를 사랑해요. 그러면 우리말 원이 I가 돼버려요. 맞아요. 그죠? I you love가 됩니다. 그래서 중국 애들이 영어를 빨리 배우죠. 어순에서 불편한 느낌. 그러면 I love you를 이두 아니 서기체는 I you love 이렇게 바뀌는 거고 이두는 I you를 love 이렇게 해요. 이거예요. 중간에 뭐 나는 너를 사랑해 이런 걸 넣은 거지. I는 you를 love 이렇게 이런 느낌이죠. 그죠? 그러면 향찰은요? 뭐는? 향찰은 어떻게 돼요? 한자를 가지고 그 아자가 그 아이 아자 할 때 뭐 아자를 가지고 오고 아 이건 그 다음에 그 두 이자를 써가지고 뭐 또 이제 소리를 가지고 오고 이런 식으로.
랑자 같은 경우에는 뜻을 못 갖고 오니까 그 뭐 화랑할 때 랑자는 이제 소리를 갖고 오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말을 적는 거니까.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일단 고대국어를 보고 중세국어 하이라이트. 뭘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 일단 이거 들어가기 전에요. 먼저 좀 다뤄야 될 게 있어요. 지금 여러분 학습지 자료 보니까 막 훈민정 서문도 있고 막 용변천가 이런 것도 다뤄진 것 같고. 그래서 먼저 보겠습니다. 중세국어는요. 훈민정 창제부터. 그래서 훈민정음은 처음에 자음이 만들어지는 원리와 몸이 만들어지는 원리 요거 먼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자음은 일단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기역, 니은, 미음, 시옷, 이음 이 5가지를 가지고 이 기본자예요. 가획의 원리에 의해 가지고 이런 게 만들어지고. 이거 쌍둥이 너무 안 됐구나. 그다음에 그 그다음에 이친자 이렇게 해가지고 몇 장? 17장. 모음은 처음 시작이 뭐였어요? 아래야 하늘은 둥글고 땅은 평평하고 사람은 서 있다. 여기다가 합성이 원리죠. 섞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양립에 붙이기도 돼요. 아, 위아래 붙이기도 합니다. 오, 우. 삼재예요? 예? 삼재예요? 뭐 3개 부르는 말 있었는데 삼합이었나? 예? 삼재, 천지인 우주의 근원 삼재. 여기다가 다시 또 2번 붙이면 뭐가 나와요? 야, 여, 요, 유가 나오죠. 그래서 얘가 몇 개예요? 11하나예요. 그래서 새로 28자를 만드니. 어디까지가 이중모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요거를요 기본자라고 하고요. 얘를 촉출자라고 하고요. 얘를 제출자라고 해요. 얘가 단모음이고 얘가 이중모음이에요.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왜, 뭐 에 이런 애들은요 3중모음으로 가지고 옵니다. 근데 에는 이중모음인데 당시에 특이한 게 왜, 위, 에 같은 경우에는 현대에는 단모음인데 중세에는 얘네도 다 이중모음이었죠. 따로 읽었어요. 얘를 뭐라고 읽어요? 오이, 우이, 어이, 아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나라, 말소미, 융빅, 어이다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작할 게 뭐예요? 바로 성조. 자, 성조는 잘 들으세요. 소리의 높낮이입니다. 오늘날 소리의 길이가 아니에요. 소리의 높낮이에요. 높고 낮음입니다. 그리고 뭘 통해서 방점. 문자 왼쪽에다 점을 찍었죠. 그래서 성조에는 평성, 거성, 상성, 입성 4가지가 있었고
평성은 말 그대로 평평하다, 낮은 소리. 거성은 들다예요. 그래서 높은 소리. 상성은 낮았다, 높아지는. 입성자가요, 빨리 탁 하고 닫히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 받침이 기역이나 디귿이나 시옷이 올 경우에 그렇죠? 입성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평성 점 없음, 거성 점 하나, 상성 점 두 개, 입성은요 점과 무관합니다. 점이 몇 개가 찍혀 있든 간에 받침이 이런 게 오면 다 입성자예요. 근데 일단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게 뭐에 대한 이야기? 성조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어디를 지울까? 다요. 다 지워요? 제가 오늘 일단 목표로 한 데가 302쪽까지거든요. 다행이다. 다 할 생각 없어요 오늘. 아, 다음 시간에 중세국어 2 후반부랑 근대국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어디까지 볼 거냐면 그 높임 표현 있죠? 예. 하고 히읗종성 치환 뭐였지? 302쪽 위에 나물. 예, 뭐 수탉, 수컷, 안팎, 살코기 예, 거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번역 노걸대도 할 거예요? 아니요. 아싸. 자 일단은 높임 표현. 자, 높임 표현에는 주체, 객체, 상대 높임이 있는데, 자, 주체 같은 경우에 선어말 어미를 통해 실현한다. 그리고 그 선어말 어미에는 뭐가 있었다? 이. 시, 아니 시사. 샤가 있었죠. 그래서 시는 자음 어미야, 샤는 모음 어미야. 그리고 이것이 현대에 시 같은 경우는 뭐합니까? 그대로 계승이 됐죠. 그래서 현대에도 뭐가 사용된다? 선어말 어미가 사용된다예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시가 그대로 온 게 아니고 시의 형태를 약간 자음 모음 상황에 따라 가지고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거라고 보면 돼요. 시, 샤람 두 개의 형태가 시가 되면서 앞에 만약에 뭐가 오면 자음어미가 오면 시, 모음어미가 오면 앞에 어간이 모음 어간이 오게 되면 그냥 시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기체 높임 선어말입니다. 자 보자. 일단 첫 번째 그 어간 끝소리가요. 기역, 비읍, 시옷, 히읗으로 끝나는 애가 있습니다. 앞말의 받침이 기역, 비읍, 시옷, 히읗으로 끝나게 되면 뒤에 뭐가 결합되느냐?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 서. 참고로 이게 그냥 막 하는 게 아니라요.
붙이는 의문이 있어요. 그래서 요게 있고 요게 있습니다. 두 번째 경우가 어간 끝이 디귿. 내가 디귿 하면 왜 키워서 쓰고 있지? 게슈탈트 붕괴 현상이야. 하면 뭐가 오느냐? 여기 지읒이 있잖아요. 요거. 그래서 job이 오죠. 그 다음에 어간 끝소리가 울림 소리가 오면 우리 아까 했던 겁니다. 울림 소리 중에 뭐가 있었어요? 써 해가지고 반침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뒤에 자음이 오면 그냥 섭의 형태가 유지되지만요. 모음이 오게 되면 신경 어떻게 바뀌느냐? 그저 순경음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이런 것 같아요. 왜 그런 거예요? 네? 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음 어미가 오느냐, 모음 어미가 오느냐에 따라서 환경이 달라지고 모음 어미가 오게 되면 얘가 넘어가잖아요. 넘어가면서 얘가 어떻게 되느냐? 그 발음상 쉽게 말하면 우리 그 비읍불규칙 같은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는 조건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덥다 할 때 어간 덥이 있잖아. 어떻게 돼? 자음어미가 오게 되면 그냥 덥고야. 맞지? 비읍이 가만히 있지. 근데 모음어미가 왔어. 어떻게 돼? 더워가 되거든요. 더워. 비읍이라는 건 어떻게 돼요? 우르. 이 모음어미를 만난 순간 얘가 갑자기 말랑말랑해지기 시작합니다. 입술이 가벼워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결국은 순경음 비읍의 과정을 거친 다음에 얘가 오나 우의 모음으로 바뀌어버리는 현상이 벌어져서 더우어, 더워가 되는 거죠. 미우어, 미워, 고오와, 고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순경음 비읍이 비읍불규칙과 연관이 있죠. 그래서 무엇을 막다, 막, 삽고, 막, 서버리 하면서 순경은 비입이 되면서 여려지는 거죠. 똑같은 경우입니다. 다 마찬가지예요. 접, 서부, 섭, 서부 이렇게 되는 거죠. 현대는 없어요. 선어감이 없죠. 네. 특수어휘를 통해 가지고 기침 높임이 실현이 되죠. 그래서 들이다, 뵙다, 여쭙다, 모시다 이 네 가지 특수어를 통해 가지고 현대유보는 기침 높임이 실현됩니다. 마지막 상대 높임입니다. 얘도 선어감이에요. 옛날에 선어감이 무지 좋아했나 봐요. 자, 일단 선어바람이가요. 어떤 종결이냐, 어떤 문장이냐, 평서문일 경우와 의문문일 경우가 나뉘었죠. 그래서 평서문일 경우에는 이, 의문문일 경우에는 이. 그래서 상대 높임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나 이 같은 경우에는요, 오늘날 이렇게 되는 걸로 보면 돼요. 바로 뭐뭐 규칙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너에다가 이다 하게 되면 요 이가 상대 높임의 이거든요. 선어바람이 요게 나중에 뭐뭐 섭너이다가 뭐뭐 씁니다. 그러니까 종결 표현에 요 이가 들어가서 축약이 돼가지고 오늘날에 뭐가 되었다? 어떤 높임 표현 형태로 바뀐 것이다. 결국은 뭐 하게 돼요? 현대국어에서는 선어바람이 사라지고 상대 높임은 이렇게 뭐뭐 씁니다처럼 종결 표현을 통해 가지고 실현이 된다. 그래서 현대국어의 상대 높임은 조시체, 비조시체, 하십시오, 하오, 하게 해라, 해요, 해 이렇게 나뉘는 거죠. 그래서 6번 문제를 보시면 기억에 사용된 선어바람이가
서부 요거 여러분들 모음어미 오가 왔기 때문에요. 순경어가 된 다음에 뒤에 연철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적으면 이번에 기억에는 뭐가 들어가야 되느냐 요걸 적으셔야 돼요. 요 아래가 적어야 됩니다. 그리고 반침이지. 다시 정신 차리고 나만 정신 차리면 돼. 이렇게. 그리고 이게 기체를 표현하는 말. 그 다음에 니은이 입니다. 상대높임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디귿이 시가 사용됐죠. 주체높임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마 내게 되면 요거죠. 주체높임 하는 말입니다. 어떤 문제 낼까요? 어떤 단어의 조건을 주는 거죠. 어가 아닌. 그러니까 요걸 알면 되는 거예요. 어떤 받침으로 끝나느냐 하게 되면 어간이 뭐가 왔고 뒤에 어미가 자음어미가 올 경우보다는 모음어미를 섞어버리겠죠. 그러면 어떤 형태가 오고 요게 요거냐 가장 적절한 표기를 고르시오. 자, 이렇게 됐다고 칩시다. 이때 뭐가 들어가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표기돼야 맞는지. A에 들어갈 내용, B에 들어갈 내용이 순서대로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잡의 순경어 비율. 일단은 앞말이 같이 뭐로 끝났어요? 디귿. 디귿으로 끝났죠. 그럼 얘가 와야죠. 그죠? 네. 와야 되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 뒤에가 모음이에요. 모음이잖아요. 일단 여기는 뭐로 적는 거예요? 자. 아직 모음이 안 왔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해놓고 만났을 때 순경어 득, 즉. 저까지만 적어야 돼요. 아. 그리고 요 애가 뒤로 가서 이렇게 만약에 자음음이면 그냥 여기 그 자리에 있으면 돼요. 모음음이가 오면요 요 이응이 위에 비읍이 다 앉아요. 그럼 비읍, 이응이 붙어있는 경우가 없지 않아요? 뭐가? 비읍, 이응이 그럼 붙어있을 수가 없잖아요. 비읍이 붙어 있는 게 이게 순경음이에요. 아니 그 모음 저처럼 저 모음의 형태에서 습에 이응 붙어 있잖아요. 습인가? 습의 모음 형태 보면 이거? 위에 거, 저 맨 위에 거, 어간 끝 위에 또 위에. 네, 그거 있지 모음. 네. 거기서 비읍하고 그러니까 순경어 비읍이 이렇게 합쳐져 있잖아요. 응. 근데 선생님 걸로 보면 그러니까 쟤는 설명 그렇게 드린 거고요. 그 이응 자리에 얘가 통째로 가는 거예요 그냥. 모양만 그런 이 이응의 비율이 올라간 모양이고 실은 음가가 없는 애잖아. 요 자리에 요 순경은 비읍이 된 애가 그대로 여기로 온 거야. 그래서 이렇게 된 거. 오해 소지가 있는 설명은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 헷갈릴 뻔했어. 내가 잘못 설명을 할 뻔했어요. 그래서 밑에 객체롭게 선언문의 이 형태 360호개 섭, 적, 접은 모음 어미 또는 매개 모음을 가지는 어미 앞에서는 비읍이 순경은 비읍이 되어 섭, 적, 접으로 배치가 됐다. 그 다음에 어휘적으로요 병이 깊다 혹은 병이 중하다는 의미로 되다 라는 표현이 있었어요. 어디에 있었냐면 상강행실도에 그죠? 왕천에 아비 병이 되언을 하면 심하다, 깊다, 중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됐습니다. 이게 오늘날에는 이 되게를 아주 몹시라는 의미의 부사로 사용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요거는 뭐냐면요 옛날과 오늘날의 어휘가 달라졌다가 아니라 옛날에 사용되는 어휘가 오늘날에도 흔적을 남긴 경우예요. 영향을 미친 경우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요거를 우리가 어디하고 연관시킬 거냐면요 뭐 사오납다가 오늘날의 사납다로 이게 이어진 것처럼 이거 얘기하는 거지 이거.
조 더하기 쌀이 좁쌀이 되는 이유와 어리석다는 뜻이 똑똑하지 못하다는 의미를 가지게 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는 쌀과 여기에는 어리다가 옛날에 뭐였냐 이거예요. 참고로 이 비유가 어디서 나타난 거야? 봤더니 쌀이 옛날에 뭐였다고? 모서리였다. 버스. 초성자리가 어두잠군이어서 이 비비나 내가 초성자리에 가만히 쉽게 말하면 바이러스 같은 애가 가만히 있는 거야. 그러다가 앞말에 비었네. 앞에 조가 올 수도 있고 매가 올 수도 있고 해가 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좁쌀, 맵쌀, 햅쌀이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것 때문에 어두잠군의 흔적. 그리고 어리석다가 오늘날에 어리다는 나이가 적다 옛날에 뭐였습니까? 어리다가 멍청하고. 그죠? 어리석다는 뜻이잖아요. 네. 그죠? 그러면 이 의미가 그대로 유지가 돼가지고 어리석다가 오늘날 똑똑하지 못하다는 의미, 나이가 적다가 아니라. 그래서 이 어리라는 말이 옛날에 그 뜻이 유지가 된 걸로. 오늘 뭐 어리숙하다도 마찬가지죠. 이런 걸로 마찬가지 되다. 오늘 뭐가 있어요? 되게. 부사어가 이 되다라는 심하다는 말에 영향을 받은 경우죠. 그리고 나홀 할 때 이게 원래 뭐냐면 나, 히읗 더하기 얼 이 형태로 보는 겁니다. 나, 히읗 더하기 얼. 그래서 나, 히읗이 나이, 그 다음에 얼이 목적격 조사, 오늘의 을론이죠. 그런데 얘가 왜 이렇게 히읗이 있을까? 봤더니 얘가 뭐예요? 히읗, 중성, 체연. 이게 오늘날 암덕, 암탉이 됐고요. 수것, 수컷, 안박, 안팎, 살고기, 살코기. 하나 더 있죠. 머리 히읗 더하기 가락 쓰세요. 머리 히읗 더하기 가락. 참고로 손 더하기 가락은 손가락이에요. 발 더하기 가락은 발가락이고. 근데 머리 더하기 가락은 머리카락이죠. 여기까지가 히읗 중성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해가지고 중세국어에서 처음에 의문 설명하고 그 다음에 성조 그리고 높이 표현 그 다음 어휘가 영향을 주고 계승된 것 마지막 히읗 중성체까지 했고 다음 시간에 우리 번역 노골대 언해 자료를 통해 가지고 우리 조사와 그 다음에 종결어미, 시제, 그 다음 특수선어 발음이 오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근대국어까지 하고 그 뒤에 학습 활동들 몇 가지를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일단은 교과서 진도는 일단 끝을 내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우리 문제